대구 북구를 주신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경제부총리님, 네, 주변의 그 친구분들이나 공무원들 동기분들 중에서는 벌써 이렇게 은퇴하셔가지고 제2의 뭐 인생이나 노생활 이렇게 즐기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만족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일단은 걱정 없이 이렇게 노생활 즐기고 있는지, 아니면 또 굉장히 여가 시간들이 많은데 그 여가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공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함 없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우리 국가적으로 당면한 가장 시급하면서도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진짜 세계 최저 수준의 압도적으로 최저 수준의 출생률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저출생 문제 이상으로 지금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이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실의 문제로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작년도 우리 인구 통계를 보면은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19%, 초고령 사회가 20%인데 이제 내년 정도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불과 한 6년 후인 2030년도 같으면 우리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됩니다. 이렇게 은퇴를 특히 이제 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0 전에 은퇴를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거의 60대 후반, 70 전후에서는 이렇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부총리님? 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노후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좀 품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득 문제, 그리고 이제 여유 시간에 어떤 식으로 여가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 이제 부총리님께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좀 준비가 좀 미흡하다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이 고령화의 속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가는 기간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 무려 100년이 넘었었고 대체로 보면 70년, 80년도 이렇게 100년 가까이 걸리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24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분에서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초고령 사회 속도에 참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작년에 이제 우리 나이로 치면은 60세, 만 60세 돼가지고 거의 다 직장생활 은퇴하시고 그런데 또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 중에 한 10년 정도, 한 65세 내지 70세까지 경제활동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0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을, 그러니까 우리 GDP에 기여함이 없이 오히려 보면은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한 50만 명씩 늘어난다는 그런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 빈곤율이라 하면은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평균 소득이 중위 가구 가처분 소득의 50% 미만인 그런 인구 비중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노인 인구 중에 40.4%입니다. OECD 평균이 14.2%인 것과 비교해 보면은 대부분의 우리 지금 은퇴자들이 이 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른 소득원이 있거나 뭐 이게 기본 재산이 많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은퇴 후에는 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을 보면은 1인당 수급액, 월 평균 수급액이 현재 65만 원에 불과합니다. 부총님, 1인 가구의 최저 기본 생계비 정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연구 자료를 보면은 2021년 기준 노인 1인 가구의 월 최소 생활비가 124만 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연금밖에 없는 분들은 무려 한 60만 원 정도 소득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이게 좀 생계에 있어서 걱정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에도 요즘 뭐 사실은 60대라 하더라도 과거에 40대, 50대의 체력과 또 정신적인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진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일자리 쪽에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체로 이런 그 주문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좀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령화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크게 저희가 바뀌고 있는 것이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아까 제2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고령층으로 은퇴 시기로 들어가는데, 과거의 고령층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건강하고 그다음에 또 일할 의지나 뭐 여러 가지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중에서 충분히 그 만족감을 느끼거나 그럴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고령층을 복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고령층에 대한 어떤 그 연금, 아까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라든지 퇴직연금의 문제라든지, 그래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와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야 되니까, 결국 그 고령층의 계속 고용의 이슈가 있습니다. 계속 고용은 뭐 정년 연장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의 그 민생 현장 토론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조금은 정액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급증하는 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가 급속히 느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적은 정액 규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좀 더 이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고령층의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그래도 최대한 담느라고 닮았는데요. 그 일단은 또 그거보다도 내용적으로 그 이분들의 일자리 중에서도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하는 부분들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혹시 뭐 그런 부분에 좀 저기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노인 일자리 사업들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보면은 뭐 이게 어떤 그 생산성 있는 그런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뭐 하기보다는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보면 소일거리로 해서 좀 용돈이나마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그 경향으로 이렇게 일자리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이게 소모적인 그런 쪽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투입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입되는 어르신들도 보면 상당히 좀 만족도가 적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르신의 그런 역량에 맞게, 그러니까 체력적인 역량이나 지적 역량에 맞는 그런 고퀄리티의 일자리가 좀 많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런 쪽 가이드라인이 좀 준비가 돼서 지방하고도 공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도 주무장관으로서 많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특별히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의 그 질을 높이는 그런 쪽에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계십니까? 예, 그 잘 아시다시피 일자리는 공익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 그다음 민간 지원형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오른쪽 제가 늦게 말씀드린 거, 저는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것들이 더 지원 수준도 높고 또 보람도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 더 고도화하는 쪽으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네. 이렇다 보니까 그 정년 연장 문제가 좀 요즘에 또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 청년들이 굉장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어르신들의 또 일자리를 위한 정년 연장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미스매치가 아주 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분야는 굉장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어떤 쪽에 그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또 굉장히 또 구직난에 시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금 뭐 행정안전부의 그 일부 직열이라든지 또 뭐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일시에 이렇게 정년 연장은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하고 특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이런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그런 노동이 고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년 연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년이 폐지되거나 정년을 연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새로 그만두고 계속 고용, 촉탁으로 다시 고용되는 경우 있는데,
현재로서는 실제로 우리가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노동력이 절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꼭 8시간을 할 때 그러면은 이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느냐, 아니면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본인이 또 선택제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일자리가 현장에 많습니다. 지금 각 공단에서 가보면 너무 많은 빈 일자리가 있고 외국인조차도 구하기 힘든 이런 자리인데 이걸 시간 단축 또 임금도 일정하게 좀 낮춰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겠는데 저희가 한번 제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어르신들 일자리 자체가 사실은 임금 체제 개편, 뭐 임금 피크제라든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취업난하고 어떻게 보면 상충되지 않는 그런 쪽에서 그 절충안을 좀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좀 시급하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네,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고용노동부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노인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일자리 미스매치와 관련해 가지고 몇 번 이게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문제들을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확고하게 장관님이나 고용노동부 입장은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뭐 검토할 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지역의 자영업자들, 1인 자영업자들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이제 고용원들을 이제 내보내서 1인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 한 절반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나마도 보면은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면은 고용주의 월 소득보다 고용원의 그러니까 알바생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익이 더 높은 이런 굉장히 보면 웃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선별적으로라도 지금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도입을 좀 해보셨으면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시범적으로 모색을 해본다는 것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너무 시간이 일정하게 뭐 8시간이라든지 시간을 정하지 말고 짧은 단시간 또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제 또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의 고용 부분을 많이 유연하시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충분히 다양하고 유연한 고용 형태가 지금 제대로 현장에서 잘 보급이 안 되고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좀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어르신 일자리와도 그 관계가 있고 또 요즘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아니겠습니까? 현장에서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의 그 생산성이라 그럴까 이게 언어 소통이라든지 일하는 숙련도 이런 것들이 내국인하고 거의 동일하면은 동일 임금 주는 데 대해서는 뭐 반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언어 소통의 문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또 숙련도의 문제 이게 실제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돈은 똑같이 또 지불해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 현장에서는 그 고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거거든요. 현장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농림부 장관님 계시지만 실제로 농촌에는 최저임금보다 몇 배를 더 주고도 사람을 못 구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내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니까 지금 천정부지로 외국인 근로자의 그런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네, 그건 앞으로 더 예. 좀 모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은퇴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그 생계를 어떤 식으로 그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한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유 시간, 여가 시간이 많은데 이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이런 소일할 것인가. 요즘 그 현장에 가 보면은 특히 저 뭐 제지육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런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농협이나 뭐 이렇게 신용보증조합, 신용협동조합, 신협 이런 데서 제공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인기 프로그램은 개장하자마자 바로 마감이 돼버립니다. 뭐 몇 달씩 대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은 새로 이게 들어가면은 기존의 회원들 때문에 정말 한 번 하루 운동하기 힘들 정도로 체육시설이 부족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들 이게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이게 지방사무다 그래가지고 지방 이양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일정 부분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좀 도와주고 싶어도 이 지방 이양 사업 돼버리니까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력이 굉장히 열악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크기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몇 년 동안 은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런 문화시설과 또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요즘 파크 골프 같은 데는 정말 전국에서 파크 골프장 지어달라고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사업에 대해서 계속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폭발적인 수요에 좀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에 대해서는 좀 국가에서 특히 이제 지자체의 그런 그 재정 역량에 따라서 좀 차등 지원을 하더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 앉아 계십니다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입지가 없어가지고 이게 지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르신들의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크게 환경에 위해가 없는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에 어떻게 보면은 반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좀 허용을 해줘서 좀 근거리에 어르신들 이동이 또 불편하지 않습니까? 좀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파크 골프장은 불과 얼마 전에 저희 내부 지침을 바꿔서 GB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리의신을 아마 다르게 지금 할 겁니다. 예. 그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도 내년도에 굉장히 그 예산을 많이 늘렸는데 특히 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골 지역으로 가보면은 1인 그 독거노인들 사실은 그런 가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보면은 독거노인들도 혼자 어떻게 보면 생활이 가능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좀 케어의 필요성이 없습니다만 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이게 집에 거주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예. 보면은 주변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 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 실제 또 그분들을 위한 그런 그 관리 비용이라 그럴까요? 지자체에서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고령자 복지주택도 어떤 쪽으로 디자인 설계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앞으로 지금 농촌 지역뿐만 아니고 도시 지역까지 1인 어르신들 가구가 늘어나는 그런 단계에서 공동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거실 이런 것들은 공유 공간으로 쓰면서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숙식을 할 수 있는 요양병원과 비슷하지만 또 독립성이 있는 뭔가 앞으로의 그 고령화 시대에 맞는 그런 주택 모델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에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공공 임대주택에 고령형 임대주택의 그 손잡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고령자용으로 많이 하고요. 거기다가 복지부 장관 계시면 사회복지관을 바로 붙여가지고 그분들이 밤에는 댁에서 쉬시고 낮에는 사회복지관에 오셔가지고 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식사라든지 또 이 친구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지금 많이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안 중에 하나도 그런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이렇게 좀 복합화, 직합화 시키면서 이 개인 그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것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모델로 생각하고 열심히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 환경부 장관님